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의 도약을 준비 중인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약사인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까지 제가 한 노력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어요.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소명의식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직업의식이 인면수심의 남편과 시모를 응징하는 데 쓰일진 상상도 못했네요. 저와 제 가족들을 돈줄로만 생각하고 큰 상처를 입힌 그들에게 부디 새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인생을 걸고 참교육을 실천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하나 있는 단란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진 조실 부모의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데 그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셨어요. 당신께서 경험한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포크레인 기사로 정말 열심히 일하셨죠. 저와 여동생은 늘 공사 현장에 나가시느라 햇볕에 잔뜩 그을린 아버지를 보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배웠답니다. 다부진 체격에 피부가 까만 저희 아버지에 비하면 어머님 몽글몽글한 목화손 같은 분이세요. 어머닌 동네 큰 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체구가 작은 어머니가 크고 폭신한 이불들 사이에 있으면 가끔 정말 아기 같아 보였거든요. 성격도 소녀 같고 다정하셔서 저에게 어머닌 사랑 그 자체예요. 이제 어른이 된 제가 평생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자라서 언제나 제일 좋은 게 있으면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자매는 TV를 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식탁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때 제 동생이 제 옆구리를 쿡쿡 찔렀습니다. 언니, 엄마 아빠 봐봐. 하얀 엄마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빠가 너무 까매 보이지 않아? 어? 진짜 그러네. 아빠 쪽에만 조명이 아예 없는 것 같아. 그때 마침 TV에서 자외선의 위험성에 대한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마치 짠 듯이 눈빛 교환을 하곤 같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곤 가진 돈을 다 털어 모으기 시작했어요. 에이, 둘이 모았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러게, 떡볶이 좀 작작 사 먹으라니까. 선크림이 얼마지? 2만 원이면 사나? 아빠는 완전 야외에서 일하는데 좀 좋은 거 사야 하지 않을까? 그럼 3만 원? 저와 동생은 가진 돈을 다 털어 제일 좋은 선크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기양양하게 내밀었죠. 무뚝뚝하던 아버진 선물을 받고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늦은 저녁이었는데도 그 자리에 선크림을 막 바르기까지 하셨죠. 아, 아빠,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아빠가 이런 거 발라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많이 발랐나? 아니, 많이 바르는 건 좋은데 너무 하얀 것 같은데? 선크림이 너무 하얀지 흰 달걀처럼 얼굴만 하얗게 뜬 아버지를 보며 다들 한참을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어렸을 땐 정말이지 저희 네 식구만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면 더는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없을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의 끈끈함은 한 차례 큰 위기를 겪고 더 각별해졌답니다. 제가 고3이 되기 직전 겨울방학,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오신 거죠. 저는 그 소식을 학원에서 들었는데 울면서 병원까지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버진 치료를 받고 잠들어 계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여보, 당신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는 거야. 당신은 우리 집의 기둥이야. 우리 딸들 다 커서 시집 보낼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버텨줘야지.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마. 어? 어머니의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하고 슬퍼 보여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잠시 지켜보기만 했네요. 아버진 다행히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 끝에 무사히 회복하셨지만 평생 먹어야 하는 몇 가지 약을 처방받았어요.
아빠, 이거 약 2개엔 이제 평생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약 먹을 때 술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이제 약주도 좀 줄이고요. 아빠 저녁마다 술 드시는 거 다 알거든요? 제가 약 드시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전담 약사네, 약사야. 그때 아버지 약을 챙기고 또 어떤 성분인지 공부하면서 약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가졌어요.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약이 뭔지 엄청 찾아봤거든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던 전 그때 처음으로 약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준히 약을 드시고 몸이 점점 회복되는 걸 보며 저까지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로 전 약대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원도 몇 군데나 다니고 문제집도 제 키만큼 쌓이게 풀었어요. 부모님은 공부만 죽어라 하는 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보셨지만 사실 제 동생도 미대 입시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던 참이라 제가 재수를 해서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만,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했으면 좋겠어. 엄만 우리 딸이 어떤 대학 가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다 좋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말이야. 엄마, 난 이번 수능 아니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후회 없이 공부해서 나 꼭 약대 갈 거예요. 엄만 열의에 불타는 절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뭐든 열심히 하는 건 좋지. 제일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살다 보면 마음을 다해 매진했던 일도 생각보다 안 될 수도 있어. 그럴 때 결과만 보고 달린다면 실망하기 쉽단다. 하지만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했던 너 스스로를 먼저 본다면 결과가 어떻든 좌절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공부도 좋지만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돼. 알았지? 고마워요, 엄마. 제 건강도 챙겨가면서 공부할게요. 그렇게 전 부모님의 든든한 응원 속에 무사히 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대 입학 방법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약대가 4년제였거든요. 대학에 입학한 후로도 약사 국가시험을 봐야 정식 약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당당히 시험에 통과해 그토록 꿈꾸던 약사가 되었죠. 제 동생도 화가를 꿈꾸며 미대에 입학했지만 지금은 화가의 꿈은 접고 광고 디자이너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다 언제나 저희 자매를 응원하고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 덕분이죠. 약사가 된 전 30대 초반까지 병원 약사로 일했어요. 병원에서 몇 년을 근무하며 다른 병원 의사였던 남편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성형외과 페이닥터로 큰 키와 훤칠한 외모로 병원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대요. 저도 바다를 좋아해 속초나 강릉으로 여행을 자주 가서 남편의 고향 얘기를 듣자마자 무척 반가웠죠. 연애할 때도 쉬는 날이면 속초 중앙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구경도 종종 하곤 했어요. 남편과 속초에 갈 때마다 우연이라도 남편 가족들을 만나게 될까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빠, 있잖아. 혹시 오빠 가족들 보게 되면 꼭 미리 말해줘. 내가 마음의 준비 좀 하게. 평소에 남편은 가족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연히 남편과 비슷한 사람이겠다 추측만 하고 있었죠. 그래도 속초까지 갔는데 혹시 우연히 만났을 때 가족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사실 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 난 내 동생이랑 맨날 싸우긴 해도 오빠한테 동생에 대해 많이 얘기했잖아. 근데 오빤 동생들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혹시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오빠가 괜찮다면 나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우리 곧 결혼도 하고 가족이 될 사이잖아.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에 서로 가족에 대해서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게 말이야. 우선 먼저 말 안 해서 미안해. 막내 여동생은 곧 만나보면 어떤 성격인지 알 거야. 걔가 하도 오냐오냐 자라서 아직도 철이 없어. 그리고 남동생은 말이야. 걔가 사실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 뭐? 교도소? 왜? 무슨 일인데? 동네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어울려 다니더니 그게 영 좋지 않은 일이었나 봐.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복역 중이야. 미리 내가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남편은 가족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은 걸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지만 사실 그게 남편의 잘못도 아니고 남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알기에 더는 문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의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상견례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결혼까지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러웠습니다. 시모는 특히 저를 정말 예뻐했어요. 아유, 우리 약사 며느리 예쁘기도 하지. 똑똑하고 참하고 이런 완벽한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 부끄럽네요. 저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앞으로 정말 잘 살게요. 우리 며느리가 말도 참 예쁘게 하네. 그래, 너희 둘만 싸우지 않고 잘 살면 된다. 내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야. 알지? 시모와 시부 모두 저에게 약사면을 봐서 좋다며 엄청 칭찬해 주셨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엄청 예뻐하셨는데 남편이 의사라서 예뻐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특히 아버진 남편을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시며 좋아라 하셨어요. 배서방,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떤가? 또 우리 막걸리 한잔 해야지. 좋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가는 길에 편육 잘하는 집에서 포장도 해갈게요. 편육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배서방이 정말 센스 있다니까. 그럼 난 주말만 기다리고 있겠네. 남편도 제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잘했고요. 그래서 양가 어른들 사이엔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의 동생들이었죠. 복역 중이란 도련님이야 만날 일이 없었고 막내 시누인 말을 믿게 한다는데 선수였어요. 시누인 천방지축의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가씨, 해산물 좋아해요? 속초시장에 저희 자주 가는 횟집이 있는데 아가씨도 좋아하면 나중에 같이 가요. 회요? 아유, 전 별로. 속초 사람이라고 다 해산물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거 되게 편견인데 몰라요? 정말요? 미안해요. 그이도 회를 좋아해서 아가씨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데 제가 왜 좋아해요? 아무튼 전 싫어요. 정말 듣는 사람 식은땀 나게 하는 말투였어요.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지적도 아주 못된 말투로 일삼았어요. 언니, 설마 그 치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입은 거예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안 어울려요? 난 되게 좋아하는 치마인데. 나 같으면 쪽팔려서 그거 입고 밖에 못 나왔네요. 언니 골반도 좁고 다리도 두꺼워서 그런 치마 진짜 안 어울려요. 당장 갖다 버려요. 진짜 남편 동생만 아니었으면 진적 한 대 쥐어박았을 거예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으니 학교 다닐 때도 날라리로 유명했대요. 시누이 말을 듣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도 제 마음을 아는지 옆에서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헐, 언니, 그 파마는 뭐예요? 어디 동네 미용실에서 볶았어요? 컬도 이상하고 염색도 촌스러워요. 이거 청담동에서 한 머리예요. 아가씨는 잘 모르나 보다. 하긴 맨날 동네 싸구려 미용실만 다니면 모를 수 있어요. 저도 참다 가끔 한 방 먹일 때도 있긴 했지만은요. 그때마다 절 어찌나 째려보던지요. 아가씨도 저 다니는 샵에 데려가 줘요? 아가씨가 부탁하면 같이 가줄 수도 있고요. 마침 거기 회원권 끊어둔 게 있어요. 저 좀 바쁘긴 한데
언니 봐서 한번 갈게요. 언제 가면 되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가도 돼요? 이것뿐 아니라 한 번은 영원히 볼 일 없을 것 같은 시동생이 출소해서 저희 부부 앞에 찾아온 거 있죠. 그때 남편이 얼굴 재건 전문 의사로 간간히 언론에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 저도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해 복직을 앞둔 상태였거든요. 여보, 정혁이가 당신 얼굴 한 번도 못 봤다고 인사를 하고 싶대.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겠다는데 괜찮지? 집으로? 사실 나도 도련님 한 번 보고 싶긴 한데 조금 갑작스럽네. 당황스럽다고? 걔도 내 동생인데 당연히 봐야지. 그 무서운 곳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당신이 형수로서 맛있는 밥 한 끼 해주면 얼마나 좋아. 어? 아니 내 말은 만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조금 갑작스럽다는 거지. 알겠어. 집으로 오라고 해. 근데 음식은 뭐 좋아하는데? 남편이 시동생에 관해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발끈하니 저도 그런 남편의 반응이 더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며칠 뒤 시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시동생이 좋아한다는 잡채에 생선까지 구워 저녁을 준비했고요. 시동생은 제게 대뜸 형수님하고 꾸벅 인사를 하더니 무릎까지 꿇고 애절하게 부탁하더군요. 형수님, 이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저도 출소하고 먹고 살 궁리하느라 바빴어요. 저도 이젠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빨간 줄 그은 것 때문에 취직도 어렵고 가진 돈도 합의금으로 다 털리고. 그래요. 그동안 고생했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되죠. 뭐든 도울 일 있으면 말해줘요. 정말요? 형수님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시다시피 제가 범죄 기록 때문에 어디 큰 회사에 취업하긴 어려울 것 같고 사업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걱정 마세요. 절대 나쁜 일 아닙니다. 형수님, 요즘 드론이 얼마나 인기인 줄 아시죠? 공원 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띄우고 놀잖아요. 그래서 저도 드론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드론이요? 글쎄요, 전 그런 걸 잘 몰라서. 자세히 몰라도 돼요. 아무튼 정말 제가 제대로 사업 한번 벌여보려고요. 그러려면 자금이 좀 필요한데 한 1억 정도 혹시 형하고 형수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지. 제가 투자금은 딱 3년 안에 갚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요. 우리도 이제 100일 지난 애 키우느라 앞으로 돈 쓸 일만 남았어요. 저도 육아휴직을 꽤 오래 썼고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런 큰 돈은 없네요. 저는 손살을 치며 시동생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심기가 불편해져서 이런 말 할 거면 돌아가라며 무섭게 말했고요. 정말 왜들 이래요. 형은 잘 나가는 의사에 형수는 그렇게 돈을 쓸어 모은다는 약사인데 돈이 왜 없어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갚는다고요. 아니, 동생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외면할 거예요? 형,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형수,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도련님, 제가 냉정한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누굴 자꾸 물어봐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1억을 달라는데 쉽게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도련님이야말로 너무하네요. 지금 도련님 젖먹이 조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돈을 달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남들은 처음 조카 보러 오면 분유 한 통이라도 사와요. 되려 돈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형수님, 오늘 처음 봤는데 말씀이 심하시네. 내가 엄마한테 형수 칭찬만 듣고 어렵사리 찾아온 건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형 의대 등록금 뒷바라지 한다고 부모님이 형한테만 매달린 거 알지? 그러니까 내 꼴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고. 형은 나한테 미안해야 돼. 우리가 부모님한테 못 받은 지원 형이 대신해줘야 맞는 거라고. 시동생은 발을 쿵쿵 구르며 화를 내더니 이내 문이 부서져라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시동생이 휩쓸고 간 자리엔 정막만 흘렀죠. 저희는 그날 저녁도 먹지 못하고 아이만 간신히 재우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시동생이 시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침부터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내가 정혁이한테 다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여서 보내지 밥도 안 주고 내쫓을 수가 있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동생인데. 그리고 걔가 어떤 마음으로 형한테까지 가서 그런 어려운 부탁을 했겠니? 가족끼리 서로 여유가 되면 돕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 게 가족이야? 어? 너 그렇게 배웠니?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맏며느리가 돼선 시동생들을 잘 챙겨야지. 엄동설안의 문전박대가 무슨 말이니? 시모는 제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저에 대한 맹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죠. 황당해서 다시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아기가 울어서 결국 반박을 못하고 지나가고 말았네요. 하지만 남편 동생들의 만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씻는 사이에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 메시지에 이번 달 카드값으로 1,0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예요. 남편은 병원 일에 바빠 어디 가서 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물었죠. 여보, 이거 카드값 뭐야? 당신이 돈 쓸 일이 뭐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지출했어? 아, 왜 남의 문자를 보고 그래? 별거 아니야. 내가 미정이한테 카드를 줬거든. 살 거 있으면 사라고. 걔가 요즘 회사에서도 잘리고 우울해하길래. 뭐? 나랑 상의도 없이 아가씨한테 카드를 줘? 그리고 잘린 게 아니라 아가씨가 못 다니겠다고 때려치운 거잖아. 대체 뭘 샀길래 한 달 동안 1,000만 원이나 쓸 수가 있어? 친구들도 만나고 쇼핑도 좀 했겠지. 한참 사고 싶은 거 많은 나이 아니야. 걔가 평소에 말은 믿게 해도 잘하면서 기도 못 펴고 살았어. 불쌍한 애라고. 큰오빠가 의사인데 좀 도와줄 수 있잖아. 누가 동생 옷을 사주지 말래? 밥 사주지 말랬어? 근데 카드를 주는 거 나랑 상의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큰 돈을 긁었는데 그냥 넘어가? 난 동생 없어? 나도 여유 있으면 내 동생한테 뭐든 해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버는 돈은 이제 우리 공동 재산이니까 당신이랑 상의 없이 쓰지 않는 거라고. 당장 아가씨한테 카드 빼서. 아니면 지금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하든지. 뭐? 아니, 한 번 줬는데 어떻게 다시 빼서. 그리고 걔가 매달 그렇게 긁겠어? 이번 달이야 신이 나서 그랬겠지. 그동안 해준 것도 없는데 큰 선물했다고 치고 넘어가자. 넘어가? 이걸 그냥 넘어가자고? 아니, 난 못 넘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해. 카드 정지시킬 건지, 우리 결혼 생활을 정지시킬 건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결혼을 정지시키자고? 여기서 끝내기라도 하자는 거야? 당신이 그 정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면 나 우리 애 데리고 당신이랑 못 살아. 그러니까 결정해. 지금 당장. 사실 저도 아이가 있는 마당에 쉽게 내뱉은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걸 남편이 단호하게 끊지 못한다면 더는 함께할 수 없겠다 싶은 것도 사실이었죠. 남편은 제 말에 놀랐는지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남편이 카드를 정지시키자마자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자세히 듣지 않아도 신우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 짜증을 내며 끊었는지 그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너 정말 너무하다. 내가 전에 알아듣기 얘기하지 않았니? 아유, 어떻게 시동생들에게 그렇게 매정하고 차갑게 굴 수가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큰오빠가 막내 여동생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 준 것도 못 참아서 그걸 도로 뺏게 해? 미정이 걔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울면서 전화가 왔다 얘. 막말로 넌 생판남이고 걔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네가 가운데서 형제들 사이 다 갈라놓는구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서운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나요? 도련님과 아가씨 생일이나 기념일마다 선물 보내고 용돈 보내고 다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어디 편찮으시다고 하면 제가 매번 병원 모셔다 드렸고요. 저도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 겨우 그런 거로 생색내는 거야? 그럼 그 정도도 안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약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좋아했더니만 뭐 해주는 것도 없고 시동생들 못 살게만 구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지. 제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왔지 약사로 들어왔나요? 말끝마다 약사 며느리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은 제가 도련님한테 몇 억씩 척척 주고 아가씨가 카드를 얼마를 긁든 상관 안 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뭐야? 이것이 잘났다고 시애미한테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의사인 내 아들보다 잘났겠니? 너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내가 약사 며느님하고 지켜세워주니까 진짜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저 까분 적 없고요. 꼭 드려야 할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저보다 잘난 거 알죠?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집 딸이거든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서 더 이상 통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전 머리를 부여잡고 알아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우리 아이 그리고 저 세 식구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밖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가족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시동생들과 시모에게 전 한순간에 세상에 둘도 없이 냉정하고 나쁜 사람이 되었고 그 덕분인지 시댁과의 교류는 정말 뜸해졌습니다. 아마 제가 없을 때 신나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도 제 할 도리는 해야겠다 싶어서 명절이나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 용돈도 보내고 선물도 종종 사보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40이 되었고 어느새 아이들 엄마가 되었어요. 저는 병원 약사를 관두고 동료와 약국을 개원했습니다. 더 바빠지긴 했지만 솔직히 전보다 급여를 2배 이상 벌었고요. 동료와 함께 연 약국이다 보니 서로 상의하에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죠. 약국은 친정과 멀지 않은 곳이라서 전보다 더 자주 친정과 왕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제 부모님을 잘 모셨고요. 그래서 시댁과 문제가 있어도 계속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저는 다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로 저희 아버지가 혼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전화였어요. 마침 어머니가 외가에 내려가셨던 날 새벽 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지셨고 한참이 지나 동생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신 거였죠. 아버진 뇌경색이었어요. 저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아버지의 손을 절박하게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빠,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아빠 꼭 살릴 거예요. 아빠 사이가 의사고 제가 약사잖아요. 아빠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남편과 전 백방으로 뛰어서 필요한 검사와 아버지께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가장 빠르게 진료도 보고 필요한 시술도 진행했고요. 하지만 아버진 효도하겠다는 저희의 다짐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아버진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또 붙잡아도 아버진 전처럼 다시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은 얼굴보다 유난히 햇빛에 더 검게 글려 있었는데 동생 말을 들으니 제가 아직도 종종 사다 드리는 선크림을 그렇게 열심히 바르셨다고 해요. 많이 쓰긴 아깝다고 얼굴에만 겨우 바르신 거죠. 어머니는 차가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셨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우리 둘이 좋은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가기로 약속했으면서 이렇게 나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아빠,
엄만 저희가 잘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한 번도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는데 제 아빠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는 제게 최고의 아빠였고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해요. 이제 아프시지 말고 우리 걱정도 말고 이 다음에도 꼭 우리 아빠로 태어나 주세요. 전 무엇보다 이제 혼자 남은 엄마가 걱정이었어요. 물론 저희 자매가 엄마를 챙긴다고 챙겼지만 평생 돈독하던 짝꿍을 잃은 엄마가 혼자서 괜찮으실지 걱정이 많았죠. 부모님 금술이 정말 좋으셨거든요. 아버진 우리 가족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장고 끝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혹시 우리 엄마를 우리가 모시면 어떨까? 엄마가 혼자 살아본 적도 없으시고 나도 동생도 다 독립했고 엄마를 저렇게 혼자 두긴 걱정이 많이 돼서 계속 본가에 계시면 아빠 빈자리도 더 많이 느끼실 것 같고. 남편은 제 말에 아주 잠깐 고민하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대답해 주었어요. 나도 사실 장모님 걱정이 많이 됐거든. 장모님 모시면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애들이 외할머니를 엄청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 정말? 정말이야? 고마워 여보. 이렇게 흔쾌히 대답해 줄 줄 몰랐어. 내가 더 잘할게. 고마워. 고맙긴. 장모님은 내 어머님이기도 하셔.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 모시는 게 맞지. 저는 기쁜 마음에 당장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엄만 반가워하시면서도 내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배서방, 그래도 장모랑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내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네. 말이 나와서 말인데 배서방 개업하고 싶어 한다며. 만약에 지금 사는 이 집을 정리한다면 그 돈으로 병원 개업하는데 좀 보태줄까 싶은데 엄청 큰 돈은 아니라도 도움은 될 거야. 그 돈으로 가게도 얻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사실 그 무렵 남편은 페이닥터 생활을 정리하고 개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병원을 차리는데 여간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저희를 도와주신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은 정말 기뻐하며 어머니께 당장 찾아뵙자고 성하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과 고기를 잔뜩 사서 저희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렇게 염치 없이 좋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개원은 저의 오랜 꿈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평생 장모님께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장모님 보태주신 돈 몇 배로 갚을게요. 감사해요, 장모님. 그래. 배서방이 이렇게나 좋아하니 내가 더 좋네. 그래, 열심히 해봐. 배서방은 유능한 의사니까 개인 병원까지 생기면 정말 명의가 될 거야. 남편은 어머니를 얻고 춤까지 췄어요. 사실 이 사람과 연애하고 애까지 둘을 낳았지만 그렇게나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니까요. 남편은 며칠 지나지 않아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갔고 집도 곧바로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경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라 집이 금방 팔리진 않았어요.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를 살피며 암만 물론이고 세숫대야에 물까지 떠서 아예 발까지 씻겨드렸답니다. 아이고, 배서방, 정말 왜 이래? 아이고, 간지럽다니까. 아유, 장모님, 좀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해야 피로가 싹 풀린다고요. 우리 장모님 가만 보니까 발도 아주 요정 같으시네. 둘이 뭐 하는 거야, 정말. 엄마, 사이가 정말 유난이다, 유난이야. 그치?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 어떤 사이가 장모 발까지 씻겨줄까? 내가 사이복 하나 타고났어. 엄마, 말은 바로 해야죠. 딸복을 타고난 거죠. 안 그래? 두 분 여왕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시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이 돌쇠에게 시키세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해서인지 다행히 어머니 집은 금방 팔렸고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좋은 자리를 찾아서 발품을 팔았어요. 그러다 딱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고 혼자 계약을 하고 왔더라고요. 역 근처로 유동인구도 확실한 자리였고 세가 좀 비싸긴 했지만 왠지 기운이 좋은 곳이라면서요. 보증금이 5억이라 내가 계약금도 5천 걸고 왔어. 워낙 좋은 자리라 안 그러면 금방 뺏길 것 같더라고. 입주도 당장 된다고 해서 이번 달 말에 바로 잔금 치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남편이 너무 신나 보였기에 저도 혼자 계약까지 하고 온 게 괘씸했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제게 불운이 닥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당시 약국이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 굳이 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운전을 하다가 마침 친구 돌잔치 때문에 지방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 차를 끌고 나가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아서 그런지 아니면 하늘에서 이후에 있을 일들에 경고를 하고 싶었던 건지 하필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과실이 있었지만 상대도 과실이 있어서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죠. 블랙박스도 오랜만에 만져보는 거라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그만 얼마 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녹음을 끄려고 했는데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연 실색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남편과 시모였어요. 혼자 계약을 하고 왔다더니 날짜를 보니까 시모와 같이 계약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시모와 남편의 대화는 이랬습니다. 저는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은 말이지만 기억을 더듬어 여러분께 이 충격적인 대화를 말씀드려봅니다. 아들, 이제 갈라설 때 되지 않았니? 난 이 마누라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참고 있는 거야. 내 말끝마다 따박따박 대들고 지 시동생들 돕는데 먼저 나서서 회방을 놓질 않나? 나 더는 걔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해. 저는 시모가 절 싫어하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뒤이어 흘러나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나도 이혼할까 싶어요. 이제 뭐 여자로 보이지도 않고 맨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따지기만 하는데 아유 피곤해요. 직업 보고 결혼했더니만 역시 좀 순종적인 사람이랑 할 걸 그랬나 싶어요. 그래도 병원은 차려하니까 보증금만 받고 적당히 지내다 갈라서려고요. 장모 비유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다니까요. 내가 진짜 자기들 머슴인 줄 아나. 내 말이 그 말이다. 내가 우리 아들 그 고생하고 있는 거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난다. 옛말에 의사 사유 얻으려면 열쇠 3개는 줘야 한다고 했어. 근데 개원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알랑방길 껴야 한다니. 내가 분해서 잠이 다 안 와. 조금만 참아요 엄마. 이제 계약금 넣었으니까 곧 개원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개원하면 새 며느리 얻는 것도 금방일걸요. 아무리 재혼이라도 초혼이고 괜찮은 여자들 줄 설 텐데 A급 며느리들이요. 시모와 남편은 깔깔 웃으며 극악무도한 작당모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으로 손이 벌벌 떨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시모가 아무리 절 미워해도 남편만은 제 편일 거라 믿었거든요. 그 오랜 세월을 말입니다. 일단 빠르게 사고 수습을 하고 저는 돌잔치에도 가지 못하고 남편 차에 한참을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이렇게 뒤에서 날 짓밟을 궁리 중인 둘보다 한 발 앞서서 그들을 응징하기로요. 일단 제가 가진 무기는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개원의 꿈에 부풀어 저 어머니가 줄 돈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격 좋은 사위, 이해심 넓은 남편인 척하면서요. 부동산에 대충 물어보니 사실 잔금을 바로 이번 달에 치러야 할 만큼 급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당장 들어오겠다고 했다네요.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할까봐 조마심이 났나 봐요. 저는 사실을 알고도 꾹 참다가 잔금일을 일주일 남기고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자리 목이 좋아서 노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먼저 돈 넣고 입주부터 하라고 난리였어. 이거 건물주 계좌거든? 장모님이 돈 주시면 바로 이쪽으로 쏘면 돼. 아니면 내 계좌로 보내도 되고. 다시 한번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잘할게.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장모님께도 아들처럼 효도하면서. 싱글벙글하는 남편의 얼굴을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었지만 저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잔금일까지 남은 일주일, 누구보다 바쁜 한 주를 보냈죠. 저는 그 기간 동안 변호사를 둘이나 선임해 모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 블랙박스에서 들은 음성은 당연히 확보해 두었고요. 그 밖에도 이혼 소송에 유리한 모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부동산으로 향했고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보낸다며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잠수를 탔습니다. 역시나 남편에게 끊임없이 오는 전화로 전화통이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 한 통도 받지 않았죠. 저는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남편이 거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뭐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보증금은 왜 안 보냈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한 줄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씩 웃으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뿌렸습니다. 남편은 난리가 났고 서류는 휘날리고 아주 장관이더군요. 당신 확인 안 해봤어? 내가 돈 보냈는데? 뭐? 이 서류는 다 뭐고 돈을 보냈다고? 어디 봐봐. 이거 이체 내역 봐봐. 45,000원 보냈잖아. 안 보여? 당신 미쳤어? 45,000원이 아니라 4억 5천을 보내야지. 공이 몇 개나 빠졌잖아. 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은 인간한텐 45,000원도 아까워. 빨리 서류나 챙겨서 각자 갈 길 가시지. 그리고 45,000원은 그건 네 이혼 서류 쓰는데 보태 쓰라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뿌린 서류를 허겁지겁 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이혼 서류야? 여보, 장난하지 마. 나 진짜 큰일 나. 이거 잔금 못 넣으면 계약금도 다 날린다고. 그러니까 장난 그만 치고 빨리 잔금 줘. 어? 잔금 내놓으라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냈다가 빌었다가 또 저를 달랬다가 아주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능력도 안 되는데 보증금 5억에 월세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자리 덜컥 계약하래? 아, 나랑 갈라서면 A급 며느리가 그 돈 해주려나? 당신이 녹취 파일에서 그러던데 A급 며느리 찾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A급은 다 뭐고. 우리 약속했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전화해볼까? 어? 저는 그 자리에서 블랙박스에서 저장한 녹음 파일을 바로 재생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10초도 안 돼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니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내가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본심도 아닌데 괜히 자존심 부린 거야. 그게 내 진심일 리가 없잖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장모님께도 얼마나 잘했는지 알잖아. 당신 기분 많이 상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오늘 자정까지 입금 안 하면 나 정말 5천만 원 다 날리는 거야.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나 정혁이한테도 엄청 돈 뜯기고 엄마 아버지한테도 계속 생활비 드렸어. 막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돈 5천이 전부야. 아, 그래? 우리 엄마 돈은 들고 튈 생각뿐이고 당신이 번 돈은 효자 노릇하느라 다 썼나 봐? 그러면 우리 엄마 앞에서도 지금 내 앞에서처럼 말 잘하나 한번 보자고. 저는 곧장 어머니께 연락을 했고 조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오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미리 말씀드려서 이 사태에 대해 다 알고 계셨죠. 배서방, 자네가 어떻게 우릴 두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나. 내가 그 녹음본도 다 들었네. 난 정말 자네 믿었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겉으로는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 하며 사람 좋은 척 하더니
그게 다 사기치려고 연기 중이었던 거야? 장모님,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제가 계약을 앞두고 들떠서 헛소리를 좀 한 거예요. 저 장모님 발도 씻겨드리고 업고 춤까지 췄어요. 저 같은 사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말 한 번 잘했네. 세상에 자네 같은 사이가 어딨나. 장모 돈이나 빼돌릴 국립분이 사이가 어딨냐고. 남편은 저희 어머니 다리까지 붙잡고 싹싹 빌었지만 절대로 용서할 순 없는 일이죠. 저는 곧장 이혼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시모 입으로 나불나불 떠든 녹음본은 아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되었어요. 한창 소송이 제 쪽으로 기울자 이번엔 시모와 시누이까지 찾아와 제게 빌더라고요. 다 내가 정국일 조종한 거야. 걘 공부밖에 모르고 병원밖에 모르는 애다. 너도 알지 않니? 걔는 잘못이 없어. 내가 돈 욕심이 나서 그 착한 애 부추겼어.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그 병원 계약도 결국 못하고 돈도 다 날렸어. 언니, 저도 이렇게 빌게요. 제가 그동안 쓴 카드값 갚으라면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오빠 다니던 병원도 간뒀단 말이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일까요? A급 며느리를 새로 못 구하셨나 봐요. 전 두 분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 저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냥 두고 볼 수 없겠네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약국에서 나가세요. 시모와 시누인 정말 제가 신고할 것 같았는지 이번엔 약국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거는 신용을 하자 겁을 먹고 도망쳤죠. 시모 말을 들으니 계약금 5천만 원을 날린 것 같은데 사실 그 돈도 한때 부부였던 저희의 공동 자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까운 손해를 본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놈에게 4억 5천을 뜯길 뻔한 걸 생각하면 싼 값에 인생 공부했다고 치려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도 하지만은요. 그동안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 식구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그 금액만 해도 억 단위였습니다. 장남이랍시고 지 동생들에게 막 퍼주다가 결국 나락을 걷고 만 거였습니다. 매번 장남 하다가 꼴 좋죠 뭐. 그렇게 전 몇 개월의 소송 끝에 결국 승소했고 양육권은 물론이고 매달 양육비를 보내라는 지급 명령도 얻어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고 저는 저와 타협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시모가 제게 욕설을 하며 사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 더럽고 치사해서 다 갖고 떨어져라. 너 겨우 약국 하나 있다고 까부나 본데 우리 아들은 의사야, 의사. 너까지 것보다 훨씬 능력 있고 젊고 말 잘 듣는 며느리들 줄 섰어 이거사. 벌써 중매쟁이들이 우리 아들 결혼 자리 알아봐 준다고 줄을 서더라. 아, 그러세요?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과연 아줌마 같은 더러운 성격과 머저리 같은 아들한테 누가 시집 오려고 할까요? 아줌마, 제가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꿈 깨세요. 저 갑니다. 야, 너 일로 안 와? 저것 봐라. 저의 말에 시모는 한 방 맞은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더군요. 그 꼴이 얼마나 웃기던지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이혼 이후 저는 평소처럼 약국을 열심히 운영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엄마를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거머리 같은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전 남편은 만나는 여자들마다 차이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직업이 의사니 여자들이 혹했다가 남편과 시댁의 본 모습을 알고 까무러치곤 도망을 갔나 보더군요. 뭐 자업자득 아니겠어요? 동생들 중에 하나는 범죄자에 하나는 거렁뱅이 백수이니 어느 여자가 그저 의사라고 좋다고 시집을 오겠나요? 아주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은 또다시 다른 병원에 취업해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하는데
날마다 술 먹고 손까지 떨어서 환자들에게 평판이 아주 바닥인가 봐요. 저대로 가다간 그 병원에서 마저 잘리겠죠? 가정을 파탄내고 저와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의사면 뭐하나요? 사람이 되먹질 못했는걸요. 아마 개인 병원 차리긴 영원히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도 술만 먹으면 제 이름을 부르고 후회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이 조금 더 괴로워하고 처절하게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게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사람 되는 약이니까요. 옛말에 무지보다 더 위험한 건 오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의사이고 좋은 직업을 가졌더라도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오만함이 생긴 순간 세상 어떤 무지한 사람보다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자라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야 되고 남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본인을 빛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알았지? 우리 아이들이 부디 남편의 뒤를 밟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네요. 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옳은 말, 쓴 약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정의로운 약사로 살겠습니다. 그럼 이만 제 사연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